한국의 복잡한 금융제도나 복지제도 때문에 머리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깜짝 놀라고,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그 기준을 도무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소중한 자산이 압류될까봐 막연히 불안하셨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규정들 사이에 숨어있는 논리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당장 내년부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6년에 새로 도입될 그야말로 무적 통장이라 불릴 만한 강력한 자산 보호막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는 건강보험료의 미스테리, 그놈의 1,000만 원, 2,000만 원 기준의 비밀을 파헤치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상식 같지 않은 규칙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6년 2월 1일 생계비 계좌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정 계층만 해당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금융안전지대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개인자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제도예요. 소득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같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딱 한 개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압류가 절대 금지된다는 겁니다. 압류가 절대 금지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제가 A은행에 빚이 있으면 A은행에 있는 제 예금은 은행이 그냥 가져가 버릴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상계라고 하던데 그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내가 빚을 진 바로 그 은행이라도 이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만큼은 마음대로 빼갈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상계가 금지되기 때문이죠. 와. 말 그대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인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럼 2026년 2월 1일에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제 주거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끝인가요? 무슨 소득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특정 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하고 좋아 보이죠?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자료들을 깊이 분석해보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제도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 2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좋은 제도에 허점이 없을 리가 없죠. 도대체 어떤 함정인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 함정은 입금 한도의 교묘한 비밀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통장 잔액이 250만 원까지는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그달에 입금된 누적 총액입니다. 누적 총액이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듣기만 해도 헷갈리네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이번 달 1일에 자녀에게 용돈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통장 잔액은 0원이 됐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며칠 뒤에 기초연금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현재 잔액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은행 전산 시스템에는 이번 달 누적 입금액 200만 원으로 기록이 돼요. 아, 그 상태에서 지난달에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친구가 제 계좌로 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150 더하기 50 더하기 100이니까 총 300만 원.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입금이 거절되는군요. 통장 잔액은 50만 원밖에 없는데도요. 정확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함정인 예비계좌의 배신입니다. 예비 계좌요? 이렇게 입금이 거절된 100만 원, 그냥 친구에게 반송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 돈은 여러분이 계좌 만들 때 무심코 동의했던 예비계좌라는 다른 통장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그건 또 뭔가요? 문제는 이 예비계좌는
압류 방지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통장이라는 거예요. 아, 즉, 보호받아야 할 돈이 한도 초과로 튕겨나가자마자 무방비 상태인 다른 통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기다리던 채권자가 바로 그 돈을 압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악의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해서 믿고 썼는데 한도를 넘는 순간 내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통로가 된다니요. 그럼 이 계좌 도대체 어떻게 써야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자료에서는 투트랙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먼저 기존에 이미 압류 방지 기능이 있던 행복지킴이 통장을 계속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모든 정부 지원금은 이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원래 압류가 안 될 뿐더러 이런 입금 한도 제한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적인 돈은 원래 안전했던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 새로 만드는 생계비 계좌는 오직 사적인 돈, 즉 자녀가 주는 용돈, 아르바이트비 혹은 월세 수입 같은 개인적인 돈을 받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아, 통장을 분리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두 통장을 분리하면 정부 지원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보호되고 개인 자금은 월 25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별도로 철통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안전지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근데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꼭 이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나던데요. 자료에 관련 경고도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벌써부터 압류 방직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문자나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위험하네요. 명심하세요. 생계비 계좌 지정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알았으니 이제 많은 분들의 골칫거리인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문제를 살펴보죠. 특히 은퇴 후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생겼을 때 건보료 폭탄의 기준이 연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 기준이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가입자 신분이냐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분에 따라 다른 거군요. 네, 자료들을 바탕으로 딱 세 그룹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바로 직장 가입자입니다.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있다면 기준선은 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한 건보료 외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약 8%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아, 그럼 직장인은 2천만 원까지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군요. 근데 요즘엔 부업이나 투잡 뛰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프리랜서로 글을 쓰거나 주말에 배달 일을 하거나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처럼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규칙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월급 외에 방금 말씀하신 프리랜서, 임대,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금융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와, 절반으로요. 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야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하지만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그 전체 1,001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총합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0만 원 미만으로 관리해야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는 어떤가요? 이분들이 건보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들 하던데요. 네, 두 번째 그룹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기준은 무조건 1,000만 원입니다. 무조건이요? 네, 그리고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불리한 점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999만 원일 때는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딱 1만 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이 되는 순간 초과분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 약 8%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 같은 기준이네요. 999만 원일 때와 1,000만 원일 때의 건보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둔 피부양자는요? 세 번째 그룹, 피부양자는 자격을 유지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연간 모든 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도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이 2천만 원 계산에서 아예 빠져버려요. 하지만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전체 금액이 합산되면서 2천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고 그러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거죠. 재산 기준도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재산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즉시 탈락이고요. 그리고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에 있다면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훨씬 더 강화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료에 나온 정말 기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특히 해외 ETF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네,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죠. 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소득이랑 사고 팔아서 남기는 매매차익입니다. 네. 배당소득은 간단해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ETF든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차이는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를 사고 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은 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아, 빠지는군요. 근데 만약 한국증권사 앱을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고 팔았다면요? 똑같은 S&P 500에 투자한 건데도요? 그럴 경우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돼서 여러분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겠네요. 똑같은 자산에 투자했는데 어느 나라 증시에서 거래했느냐에 따라 건보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다니. 그럼 건보료 1천만 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은퇴자라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고려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기초연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제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버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아무 소득 없이 은행 예금 2억 원을 가진 사람은 못 받는다는 역설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 역설의 중심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월급이나 이자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대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부의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가상의 월소득을 계산해냅니다. 가상의 월소득이요? 그럼 정부가 제 재산을 보고 당신은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아주 달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 30% 공제까지 더해져서 소득 인정액은 약 131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아, 많이 줄어드네요. 네, 정부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꽤 관대한 편이죠. 하지만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요? 기본 2천만 원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걸 곱해서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예금 2억 원이 월소득 3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소득 인정액을 만들어내고 결국 연금 탈락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일해서 버는 돈보다 모아둔 재산에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규칙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연금에서 탈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여러 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피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일시적인 돈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셋집 구할 때 보증금 1억 원이 모자라서 잠시 내 통장에 맞다뒀다고 해보죠. 그 순간 그 1억 원은 온전히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면 심사기관은 그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냥 선의로 도와준 것뿐인데 순식간에 재산이 늘었다가 증여까지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군요. 두 번째는 차명계좌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내 돈을 관리하는 경우죠. 요즘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서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냅니다. 결국 내 재산으로 잡히는 건 물론이고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놓치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차가 4천만 원이 넘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서 그 차량 가액 전체가 여러분의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엄청난 페널티가 붙어요.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국산차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는 여러분을 월 소득 4,500만 원인 부자로 간주해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월 소득이 4,500만 원이라고요? 정말 비상식적인 계산법이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자녀의 비싼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자녀 소유의 집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다면 정부는 절약된 월세만큼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계산합니다. 와, 마지막으로 휴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오래전에 장사를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깜빡 잊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실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추정 소득이 잡혀서 연금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지뢰밭이네요. 그럼 이런 함정들을 피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까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철저히 부부 단위로 합산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재산만 계산할 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 부부 합산. 둘째, 5년간의 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집을 팔았거나 큰돈을 썼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빚상환, 병원비, 자녀 결혼자금 같은 것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전세 대신 반전세를 고려해보라는 거였죠? 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을 크게 높입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그 돈으로 생활비나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면 소득 인정액을 극적으로 낮춰서 연금 수급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을 납주고 내 돈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인 생계비 계좌부터 건보료와 기초연금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창을 막아낼 전략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보호, 건강보험, 기초연금이라는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우리 돈에 관한 것이지만 각자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전략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딱 종이 한 장만 꺼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을 왼쪽 편에 쭉 나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금, 주식,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전부요. 네. 그리고 그 각 자산 옆에 두 개의 칸을 만드는 겁니다. 건보료 계산기와 기초연금 계산기라는 이름의 칸을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자산이 건보료 제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또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적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산들 중 어떤 돈의 흐름을 새로 생길 생계비 계좌로 보호할지 화살표를 그어보는 겁니다. 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내 재무 계획의 약점이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규칙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